네, 그러면은 북한의 고등교육에 관련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한의 교육 체계를 얘기하면서 보통 교육이 있고 또 고등교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고등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 과정은 이제 3년에서 한 6년 정도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박사원 과정이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보통 2년에서 한 4년 과정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것은 단연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입니다. 이게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돌 사진인데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제 전자도서관, 북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 전자도서관인데, 사실 이 북한의 그 김일성 종합대학 전경을 보면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떤 최고 대학들과 굉장히 건축 양식이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어, 이게 모스크바 대학이었나요? 랑도 굉장히 비슷하고 바르샤바에 있는 대학과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비슷한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김일성 종합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 것 같아요. 김일성 종합대학은 북한 사실 정부가, 단독 정부가 1948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1946년 10월에 평양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언제부터 구성되었는지 사실 살펴보면은 그거보다 더 일찍이에요. 그러니까 직후 1945년 8월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 1945년 11월에 이미 김일성이 종합대학을 창설할 때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김일성 종합대학 창설에 대해서, 건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사회적인 것과 이제 연관해서 같이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당시에 이제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반도가 이제 일제시대,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로부터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우리가 민족 자결을 외치는 민족 국가를 만들자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독립되어 있는 독립된 민족 국가를 만들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 그때 선진화된 형태의 국가를 만드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근대국가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 근대 국가, 그러니까 현대화된 형태의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드는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사실 대학의 창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의 국가로서 제대로 된 민족 국가로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틀을 가진 국가로서 세계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종합대학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를 살펴보면 사실 당시 조선의 대학은 이제 경성제국대학, 서울에 있는 이제 서울대학 전신이 이제 경성제국대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지식인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사실 다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었고, 당시 평양은 지방 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 지방 도시에서 이렇게 약간 제대로 된 교육 체계를 가진 어떤 대학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단독정부 이제 48년에 단독정부 수립됐다 보면 그 이전부터 해방되자마자 이 종합대학을 건설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구상을 많이 했고, 그리고 1946년에 바로 이제 평양에다가 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는 종합대학이라보다 그냥 김일성 대학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때 본인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김일성 자체도 사실 대학을 나오지가 않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대학 졸업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소련의 이제 당시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서 소련에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것과 함께 사실은 남한에 있는 학자들을 초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는 아주 극소수였고, 북한에 있는 소수의 지식인과 남한 학자를 초빙이라고 썼는데, 사실 그거는 아주 소수였고, 북한에
이제 그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공부했던 사람들을 초빙하고 또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인들 를 이제 초빙을 해서 이제 그 기틀을 일부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은 사실 당시 남한에 있던 서울대학교에 이제 경성제국대학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많은 지식인들 교수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포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조할 수 있는 이제 남한의 지식인들이 북에 가서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을 차리는데 일조를 한 것이죠. 김일성 종합대학뿐만이 아니라 당시 교육 체계 안에 굉장히 남한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대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이 과거에 굉장히 끈끈한 어떤 지식적인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관련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서울대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을 약간 쌍둥이 대학이다. 같이 태어나서 이란선 쌍둥이로 이렇게 쭉 커가는 것인데, 같은 뿌리에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함께 커갔다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바라본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말이 되는 게 남한에 있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지식인들이 사실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의 이제 고등교육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게 이렇게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재 김일성 종합대학은 한 14개월, 15개 내외의 학부와 50여 개의 학과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이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 체계나 학과 체계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뭐 북한에 가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 말고는 알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탈북민들이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한 14개 정도의 학부와 50여 개의 학과가 있고, 12,000명 정도의 이제 학내 구성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도 있습니다. 뭐 역사연구소, 철학연구소, 경제연구소, 뭐 과학연구소,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들이 이제 박사후 과정 안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유학생도 입학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유학생들을 받아서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이제 유학생도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생소하고 정말 외국인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 되게 그 몇몇 학생들 이제 북한에서 유학했던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유튜브 같은 것들을 개설해서 거기 있는 경험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가서 좀 찾아보면은 뭐 러시아인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인이라든지 뭐 미국인, 일본인들 중에서 이제 또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뭐 김책 종합대학이나 이렇게 북한에 있는 주요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공부했던 학생들을 또 이렇게 내 경험을 들을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소수이지만 유학생 입학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각의 차관급, 그러니까 고위관직자들의 3분의 1이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을 때, 특히 정계에 나가고 싶을 때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북한 안에서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학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 대학이 이제 처음에 김일성 종합대학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1946년 10월에 김일성 종합대학이 이제 건설이 됐고 창립이 됐고 그 이후에 사실 김일성 대학 안에 있었던 단과대학들이 이제 분립이 됩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이 평양공업대학으로 이제 분립이 됐고 또 의과대학이 평양의학대학으로 이제 분립이 되면서 단과대학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단과대학들이 또 발전해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김책공대인데요. 평양공업대학이 이제 점차 발전하면서 종합대학화된, 그래서 88년도에 이제 김책종합대학이 나오기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이제 사범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정부 수립 초기부터 북한의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사상교육으로 무장된 이제 정말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주민들을 사회화시켜서 만들 필요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근대 국가로서 이제 사회적 기틀을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 하에서 북한에서는 이 교육 체계를 빨리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사도 빨리 양성하는 이제 교원대를 이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946년 10월에 2년제인 평양교원대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발전이 돼서 4년제 사범대가 됐고, 이게 이제 점차 발전을 해서 1975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직 사범대로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범대학도 이렇게 발전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1960년대, 70년대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공장대학, 야간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고등교육 기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헌법에 사회주의 헌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정책적으로 정리가 되냐면 대학 교육을 북한에서는 공과교육, 박사원 교육, 그리고 과학연구원 교육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고등교육 기관의 명칭도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 기관은 대학으로 그리고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은 아까 얘기했던 1960, 70년대에 생겼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같은 것들이 이제 분리되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등교육의 학제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학의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연대학이나 전문대학 3년제짜리가 있고요. 사범대학 4년제인 사범대학이 있고 예외적으로 김영지 사범대학은 조금 더 길어서 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보통 대학들은 4년제에서 이제 학과에 따라서 보통 4년제이고 학과에 따라 이제 5년제나 6년제인 학과도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의 규모, 이제 급에 따라서 중앙대학과 일반대학으로도 나뉘는데요. 이제 중앙대학이 이제 가장 좋은 대학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전국부 이제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학생을 선발하거나 배치하는 것이 이제 전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를 이제 중앙대학이라고 하고, 일반대학은 보통 도 단위에서 입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면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범위에 있어서 중앙대학과 일반대학이 나뉘어지고 또 유형별로 종합대학, 단과대학, 직업기술대학, 그리고 일하면서 하는 공장대학, 보통 농장대학, 어장대학 합해서 그냥 공장대학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이 있고요. 계열은 이제 우리 사회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북한의 주요 도시, 평양시, 뭐, 이제 남포시, 개성시, 나선시에 있는 몇 개의 시와 그리고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에 이렇게 지역별로 대학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 현황은 이제 종합대학은 전국에서 5개, 보통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다 합쳐보면은 한 270여 개가 된다는 것으로, 이제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대학이 이제 하나고 나머지는 이제 단과대별로 이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계열별로 나눠져 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도 보면은 평양이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 사회랑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수도 집중되어서, 52개의 대학이 평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남도, 그리고 함경남도 정도에 이제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이제 북한의 학생이 어느 정도 되냐 보면 이제 만 명당 대학생 수로 이제 집계가 되어 있던데요. 보면은 북한이 만 명당 이제 190여 명 정도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이 인구 만 명당 552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이 훨씬 우리 남한 사회가 훨씬 학생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비율이 많은 것으로.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것으로, 한 2.5배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대학 진학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보통 직통생과 제대군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학생들은 사실 보통 제대군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대군생. 군 복무 후, 북한은 모두가 다 군대를 가게 되어 있으니까 군 복무 후에 입학하는 이제 제대군이 성인이 되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 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트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뛰어난 경우에 이제 직통생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고, 보통 직통생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좋은 대학 학생들이 이제 직통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굉장히 강조되는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 대학 안에서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경향인데, 원격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학점은행에서 사이버 대학 같은 것들이 이제 북한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김책종합대학과 같이 이제 공업의 이제 본과대학의 이제 그 탑티어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김책공대에서 이런 원격교육 대학을 이제 시행하고 있고 이제 상당히 발전된 그래도 정도로 이 원격 교육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밝혀진다. 뭐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박사 학위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대학원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2012년도 보면은 박사학위 취득자가 전체 35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152명 수준으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게 이제 평양교원대학 안에 있는 연구소 모습인데 연구소를 홍보하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북한에서도 이제 대학원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전문화된 영역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남북한의 어떤 교육 체계 비슷한 면과 다른 면을 함께 보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됐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봤나요? 남한과 북한이 많이 같다고 생각했는지,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어, 제가 그냥 정리한 바에 따르면, 제도적으로는 많이 비슷해지고 있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특히 정치사상 교육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남한과 북한이 어떤 부분이 같은가? 이런 같은 부분들이 얼마나 더 같은 쪽으로 수렴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같은 쪽으로 수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제 12년제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처럼 이제 북한도 그 소학교와 그 유치원을 합하면 6년이 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이렇게 보통 이어지는 그런 어떤 사실 우리 교육 체계는 이제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져서 나타난 이제 교육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12년제 교육제를 개편을 하면서 우리 이제 세계적 추이와 맞는 이제 그런 이제 교육 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함께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초등학교생들끼리 하면은 연령이 거의 다 비슷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서로 호환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요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고등교육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북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박사 학위 취득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있고, 그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체계에서, 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국제학술지에 대한 투고, 국제학술지에 이제 투고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학술지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각 대학이나 아니면은 학회에서 여러 학술지를 여러 언어로,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어랑 영어로 많이 내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 언어를 통해서 내고 있고, 또 그리고 각 사회가,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사실 요즘 사회에서는 각 대학들이, 이제 학술지를 각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그리고 본인들의 언어로 이제 발간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든지 다 투고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영어로 많이 얘기를 하죠. 영어로 우리가 이제 그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 내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세계 사회에다가 내놓고 그러면 그 학술지를 읽는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쉽게 사실 학문을 발전시키는 시스템으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고등교육이 국제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북한도 그 사회에 굉장히 뛰어들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은 2018년도에 여러분들 이때 이 기사를 읽었을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남한 저널에 투고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맞는지 제대로 정말 남한의 저널인지 알고 남한 학술지인 줄 알고 투고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알고 투고했다 얘기하면서 공동 연구도 희망한다. 라는 이제 답신을 우리가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북한도 이제 그 남한과 함께 이제 학술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이제 그런 저희가 바람을 본 적도 있고. 근데 최근에 2020년대에 보면은 북한의 김책공대, 공업을 이제 공대에서 이제 SCI급 논문 11건을 투고했다는 기사를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SCI급 논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영어권 국가들에서 이제 내는 학술지인데 학술적으로 공인을 받은 것이 이제 SCI 논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은 논문들인데 이제 학술지인데 거기에 북한에 있는 김책공대에서 11건이나 억셉이 됐다는 거야. 11건의 논문이 이 SCI급의 논문에 투고가 되어서 억셉이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어떤 학술적인 성과가 기책공대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북한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자기네들만 알고 있거나 자기네들만 하지 않고 세계사회와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이런 남북 그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강화는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에 서울대학교와 김일성 종합대와 연변대가 함께 공동으로 연합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참석을 했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게 민간 차원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학 그 사회 그 이제 각 사회와 고등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각자 이제 소개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어떤 민간 차원의 연합학술대회가 있어서 제가 북한에 있는 학자들을 직접 만나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서울대학 김일성 종합대 총장이 2019년에 이제 연변해서 포럼에서 같은 자리에서 동반해서 같이 학술회의에 참여했었던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실 어떤 상황만 되면 학술적인 것은 사실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지식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북한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국제학술지에 투고를 해서 억셉이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서울대 김일성 종합대 연변대 이 3자 학술회의에 있을 때 북한 학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북한 학자들과는 학술적으로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겠다. 사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논문이
논문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학술 대회에서 학술적인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저명하거나 인정받은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 내용을 발전시켜서 아니면 그 내용을 반박하면서 저의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 인용하는 주체가 딱 하나였어요. 이제 김일성의 교시들, 김일성이 한 말이 이제 그 모든 연구의 근거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고 학술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중요하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한에 있는 우리가 사실 지금 남북의 교류가 완전히 막혀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한 가지 방안이 그 탈북민을 이제 탈북민과 이제 교환하는 이제 학술적인 어떤 지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탈북민을 통해서 북한의 교육이 무엇인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컸는지를 같이 배우다 보면은 북한의 교육을 더 잘 이해하고 또 북한의 사회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되게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뭐 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탈북민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참여하면서 함께 교류를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약간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